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25페이지의 신라 뒤에 이어서 오늘 가야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가야,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신라와 가야, 신라의 성립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 통일을 했죠. 원래는 이제 신라가 삼국 가운데서는 이제 좀 가장 찌질했던 국가였는데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을까? 공부하면서 차근차근히 느껴보시도록 하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미처 설명을 못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뭐죠?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백제 문영왕이죠. 문영왕릉. 예. 문영왕릉이에요.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벽돌로 돼 있어요. 벽돌. 그죠? 벽돌 돼 있어서 완벽하게 이제 진공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역사까지도 알게 되는 귀중한 그런 유적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이 돼 있다라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당시 우리나라는 벽돌로 건축을 하지 않았죠. 우리는 화강이 많기 때문에 뭐 돌로 한다 그러면 화강암 돌, 또 나무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또 일반 서민들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흙 자체가 찰지기 때문에 진흙 같은 것을 개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찰진 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들은 집을 지을 때 이 벽돌로만을 이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라 가보기 전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연표를 가지고 주변 국가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걸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선 이제 신라 요때 이제 건국을 했습니다. 누가 건국을 했죠? 박혁거세가 건국을 했죠. 박혁거세. 네.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제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난생설화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 그 설화 보게 되면은 뭐 곰이 뭐 변하기도 하고 아래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될까요? 이것은 그 건국에 대한 어떤 그 신비로움, 또 건국자를 좀 추앙하는,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르다, 특이함,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건국을 하긴 했어요. 그러면 건국하긴 했는데 여기 쭉 보시면 별로 한 게 없죠. 예, 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동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당시 선진 국가였던 중국하고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막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로국이다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발전했죠? 진안에서 발전을 했죠. 네, 진안에서. 백제 같은 경우는 만에서 발전한 거고, 여기 진안이고, 여기 가야 같은 경우는 변안이었죠. 사로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맨 처음에 이제 국왕의 칭호, 왕이라는 칭호도 사용을 안 했죠. 그래서 거차 이마예요. 거차 이마, 여기 이렇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렇게. 그러니까 4세기가 지났는데 무려 400년이 넘어간,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삼국 통일할 때까지 약 100여 년 동안만 신라였다는 얘기죠. 예, 물론 통일하고 나서도 이제 신라긴 합니다만 500년이 넘게 뭐였어요? 사로국이었어요. 사로국. 왕이라는 호칭도 사용하나. 그만큼 후진적인 국가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서관이라는 칭호는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에 나오면 군장이다라는 거예요. 군장. 차차웅은 뭐예요? 차차웅은 무당입니다.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무당이 뭔가를 이끌었다라는 것은 꼭 뭘 의미하는 거죠? 재정 일치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사금은 이빨입니다. 이빨인데 윗이빨. 그래서 연장자. 그 다음에 마립간이라는 호칭은 대군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왕의 호칭이 요렇게 변해가는 모습에서 이 부족들을 통합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재에는
거서관, 혁거세, 차차웅, 뭐 무당, 남해, 그다음에 이사금, 유리부터 흐레까지, 그다음에 마리까지라는 호칭, 내무랑 때부터 이제 지증. 그러니까 지증왕 때 들어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으니까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거차이마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뇌물마리간 여기 이렇게 있어요. 뇌물마리간. 요 뇌물마리간 어떻게 이해해 주셔야 되냐면 4세기 지냈을 때까지 마리간이라는 호칭을 딱 사용하면서 보통은 우리가 뇌물왕 그러는데 뇌물 요 때는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 안 했으니까 그냥 뇌물마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요거 약간의 중요한 게 김씨로 내내 물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김씨로 약간 안기팁이에요. 내내 물려줬다. 이게 제일 훌륭해요.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서 김씨로 내내 물려줬다. 이게 뭐냐? 뇌물마리간 때 김씨가 이제 원래 박씨, 석씨, 석탈에 박씨, 석씨, 김씨 요렇게 돌아가면서 왕로로 사다 김할지 왕로로 타다가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로로 타다가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면서 김씨로 그냥 가버려요. 김씨로 내내 물려줬다. 그래서 뇌물마리간 내내 물려줬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앙집권의 초기 때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뇌물마리간. 그 뇌물마리간 때에 요 사람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왜구가 쳐들어오죠. 가야 세력들도 이제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5만 명의 군사를 여기에 보내줬다라는 거죠. 요거 뇌물마리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눌지마리간 나오죠. 자, 눌지마리간 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이 시기 전반기에 다 누구라고요? 장수왕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눌지마리간 때에 뭐를 합니까? 나제 동맹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지마리간 이렇게 있어요. 소지마리간 요 소지예요. 소지마리간 때에 동성왕하고 이제 나제 동맹이 어떻게 된다? 결혼 동맹의 성격으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혼 동맹의 성격으로 바뀐다. 보다 강력한 뭐를 하는 겁니까? 보다 강력한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서 6세기 때는 백제와 신라가 동시에 뭐를 하는 거예요? 중흥을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증왕이 등장합니다. 지증왕. 이거 꼭 기억해. 저는 이제 신라의 왕 중에서 뭐 다 훌륭한 왕들입니다만 지증왕이 제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증왕은 요거 약간의 안기팁. 지가 신라 왕이래. 이렇게 외워주세요. 지가 신라 왕이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지가 신라 왕이래. 자, 시작. 지가 신라 왕이래. 다시 한번 시작. 지가 신라 왕이래. 이게 뭐죠? 우산국을 정벌하고, 그러니까 뭐 울릉도, 독도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경을 실시합니다. 우경. 소로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지는 뭐예요? 지가 이제 신라 왕이래. 신라가 빠졌네요. 지는 뭐예요? 지증왕이고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래서 지가 신라 왕이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비슷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버풍왕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라는 걸 보겠습니다. 버풍왕, 법과 관련된 거죠.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을 반포하죠.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여요. 불교는 누구? 이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받아들입니다. 원래 신라는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이 전통 귀족들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토착 그 신앙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그 믿음이 강했고, 그래서 외래 종교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발심이 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시에 있었던 귀족들이 이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버풍왕의 의도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부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실제로 뭐 이차돈의 목을 잘랐는데 하얀 피가 나왔다. 뭐 그거는 그냥 저기 하는 소리고, 이차돈이 순교,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한 버풍왕의 눈물겨운 노력을 말해주는 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강력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군사를 거느리는 부대 병부를 설치합니다. 병부 설치예요.
그리고 관등 조직을 정비해요. 관등 조직을 정비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뭘로 나오냐면 골품제를 이 사람이 정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등 제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골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의 그 폐쇄적인 그 뭐예요? 신분제도죠. 그래서 성골, 진골 나눠지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신라 하대 때에 이 육두품들이 골품제의 폐쇄성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신라가 망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골품제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왜 이 골품제가 이 당시에서는 법흥왕이 열심히 했던 부분이냐? 바로 골품이라는 귀족들의 관등의 제도를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관등제도를 딱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왕한테 와서 따지고 뭐 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뭐 했던 거예요? 등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등급을 만들어서 너희들 중에 짱을 상대등으로 하거라라는 겁니다. 상대등으로 하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흥왕 때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있었던 금관가야를 멸망시킵니다. 금관가야 멸망시켜요. 금관가야. 사실 멸망시켰다라기보다는 금관가야가 그냥 항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흥왕이 등장합니다. 진흥왕은 불교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하게 국력을 발전시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화랑도를 정비합니다. 화랑도. 신라는 이렇다 할 교육기관이 없어요. 뭐 태학이라든가 또 뭐 백제의 어떤 박사제도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교육제도가 없어요. 그저 그냥 교육제도라고 한다고 본다면 화랑도예요. 화랑이라고 저처럼 이렇게 꽃미남, 비웃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 같은 꽃미남들, 귀족들의 자제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교장 선생님이 누굽니까? 원광법사예요. 원광법사. 이 스님이 원광법사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국력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 5개에 보게 되면 가장 무서운 계율이 들어가 있죠. 임전무태가 있죠.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냐면 이 귀족들의 자제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맨 앞에 나와서 싸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급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높은 신부들, 지도급 인사들이 앞에 나와서 싸웠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일치단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진흥왕이 자기가 거의 부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룡사라는 절을 지어요. 그러면 이 황룡사라는 절은 신라 수도인 금성, 경주 안에 어마어마한 벌판에 있어요. 벌판에. 불교로 무장을 하는 거죠. 불교로 무장을 해서 백제와의 싸움에서 이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영토를 건설하게 되더라. 한강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흥왕 때에 4개의 진흥왕 순수비하고 그 다음에 단양 적성비가 있습니다. 단양 지방에 성을 쌓으면서 기념하면서 비석. 그 다음에 4개의 진흥왕 순수비. 순수비라는 것은 영토를 확장을 하고 순찰을 하면서 거기다 비석을 세운 거예요. 여기 우리 영토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비석. 이게 진흥왕 때의 최대 신라의 전성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대가야를 멸망시킵니다. 사실 대가야는 금관가야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금관가야는 항복을 했다고 그랬죠. 대가야는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싸우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진흥왕의 뒤를 이어서 선덕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선덕여왕이 등장하는데 이 선덕여왕 뭐를 했어요? 진흥왕이 황룡사를 지었죠. 여기에 황룡사의 9층 목탑을 지어요. 자, 이 지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진흥왕으로 인해서 나제 동맹이 깨지면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손을 잡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태가 오는 것이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면서 선덕여왕이 여기에 아홉 층이나 되는 목탑을 쌓으면서, 목탑이라기보다 거의 타워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마어마하게 큰 탑을 짓는데 한 층 한 층 지으면서 고구려 없애게 해주세요, 백제 없애주게 해주세요, 뭐 외를 없애게 해주세요, 말가를 없애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국가들이 신라에 조공을 하게끔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축 목탑을 쌓았던 것이죠. 아시겠죠? 근데 비담의 난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비담이 난을 일으켜요. 근데 이것을 이제 물리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덕 여왕이 있고 진덕 여왕이 있고 또 진성 여왕이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왜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여왕이 없는데 여기 여왕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원인이 골품제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골품이라는 거는 원래 골하고 뭘로 되어 있습니까? 품으로 되어 있죠. 품으로 되어 있어요. 골은 뭘로 되어 있어요?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 진짜 뼈다귀 진골로 되어 있죠. 품은 육두품부터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쭉쭉쭉 나가죠. 원래 이제 네모랑이 사세기 때 네모랑이 이제 김씨로 이제 돼버렸죠. 그 네모랑 때 다 성골이에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왕족이어야지만 왕이 되는 겁니다. 성골이에요.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 왕족일 경우에 진골입니다. 진골이에요. 근데 쭉 이렇게 왕을 가는데 다 성골 출신들이 왕을 하는데 이쯤에 딱 와가지고 남자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남자가 왕위를 이을 성골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잇게 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딸내미가 성골이더라. 그래서 여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왕이. 그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당나라에서 굉장히 무시합니다. 아, 무슨 여자가 왕이야, 저게 나라야, 막 이렇게 무시해요. 주변 국가도 무시하고 왕권도 약하고. 그래서 요 선덕여왕 뒤를 이어서 진덕여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뭐 허수아비. 진덕여왕 때에 정권을 장악하고 군사권을 장악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김춘추다라는 겁니다. 김춘추다라는 거죠. 김춘추. 예. 근데 김춘추는 뭐가 아니에요? 성골이 아니에요. 성골이 아니고 이 사람 뭐예요? 진골이에요. 진골. 그래서 김춘추 때부터 진골 출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김춘추가 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기의 진골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예. 자기는 신라의 귀족인데 성골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성골들이 무시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어떤 야망이 있어. 그래서 자기를 뒷받침해 줄 군사적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군사적 세력이 자기와 비슷한 어떤 핸디캡이 있는 가야 출신에서 왔던 친구 화랑이었던 누굽니까? 김유신이죠. 김유신과 제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김유신의 동생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군사권을 마련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제 동맹으로 인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겁박을 하자 김춘추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 고구려에 가가지고 백제를 좀 말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김춘추를 죽이기 위해서 가둬버리죠. 연개소문이, 고구려 연개소문이 간신히 탈출해서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던 것이죠. 김춘추가 여기에서 신라 자체 내에서 굉장히 탄핵의 위기에 몰려요. 정치적 위기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카드가 당나라에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나라에 가가지고 싹싹 빌어요.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왜? 당나라의 당태종이 쳐들어왔었죠. 고구려를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안시성 싸움, 그죠? 그래서 패하고 돌아갔죠. 그 교훈 때문에 그 뒤를 이었던 당나라 왕자가 거절을 딱 해버리죠. 근데 귀에 쏠깃한 제안을 하죠. 우리를 도와주게 되면 고구려 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나당 동맹이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열왕이다라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알아보는 이게 뭐예요? 연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시바적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혁거세 뭐를 했습니까? 신라에서 건국을 했죠. 제일 먼저 건국을 했죠. 네, 거서관입니다. 거서관, 군장이란 뜻이고요. 뇌물 마리간 김씨로 독점을 했다. 김씨로. 그 다음에 진안 지역의 평화 지역으로 갖고 고구려의 지원으로 격퇴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눌지 마리간 되죠. 마리간. 네, 요거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안 넘어가요.
눌지 마리깐 때에 뭐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했던 것이 백제하고 동맹을 맺었죠. 나제 동맹이죠. 예, 나제 동맹. 요 꼭 기억해 두시고, 백제의 왕은 누구였어요? 비유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비유왕.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볼게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과연 신라의 그 부자 상속은 누가 했느냐? 왕이 부자 상속은 누가 했느냐? 부자 상속은 어떤 책을 보게 되면 뇌물 마리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책을 보게 되면 눌지 마리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리면 부자 상속은 신라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골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성골이냐 친골이냐, 이 피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내가 꼭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물론 뭐 아들이 있으면 물려주는 게 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게 원칙인데, 이 둘 중에 누구를 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때그때 뉘앙스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뇌물 마리간으로 보는 책도 있고 눌지 마리간으로 보는 책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사람을 더 부자 상속 쪽으로 많이 가까이 가기도 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소지 마리간 때에 나제 동맹이 결혼 동맹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역을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역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교통로예요. 교통로. 그래서 우자죠. 네. 소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소지 마리간 때 우역을 설치했다.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지증왕 때 우치가 신라 왕이래, 그거 생각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순장을 금지했다. 여기서 이제 순장금지가 나옵니다. 순장금지가 나오는데, 이 순장금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대에는 순장풍습이 많았습니다. 신라뿐만 아니라 가야 지역도 순장풍습이 있었고, 근데 지증왕 때 이것을 금지를 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증왕 또 한 가지 중요하시는 게 수도에 시장을 만듭니다. 그 시장의 이름이 동시예요. 동시. 시장 하나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업활동이 발달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동시, 시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 때 법과 관련된 왕입니다. 그래서 율령 반포하고요, 병부 설치하고, 골품제 정비하고, 상대등제도 마련하고, 골품제니까 상대등제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연호 세우죠. 건원이라는 연호를 세웁니다. 연호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주의식의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불교공인하고 금관가야를 병합을 했다. 자, 진흥왕 때 화랑도 개편하고요, 관산선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대가야 정복하고 함경도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4개의 진흥왕 순수비가 있어요. 마운영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네. 뭐 또 그 다음에 황초령비, 마운영비는 북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비는 한강 유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창녕비가 있습니다. 창녕비. 이 창녕비가 뭐냐면, 이 창녕비가 순수비 가운데서 이제 가야 지역을 완전히, 변한 지역을 완전히 통합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흥왕 순수비.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사라는 역사를 펼쳐나더라. 누굴 지켜서? 거칠부라는 사람을 지켜가지고 역사를 펼쳐나더라. 그러니까 보통 역사가 그 나라가 좀 잘 나갈 때에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역사 펼쳐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덕여왕 나오죠. 선덕여왕, 의자왕이 침략을 했고요, 김춘추 당나라 파견하고 거절당하고 오고, 황룡사 9층 목탑이죠. 네, 분황사. 그 다음에 첨성대 누구왕 때 했습니까? 분황사 누구왕 때 했습니까? 황룡사 9층 목탑 누구왕 때 했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어느 왕 때의 순서를 고르는 문제. 요거 그럼 꼭 기억하세요. 세계 최초의 천문관측이죠. 첨성대, 이걸 만들었다. 분황사, 황룡사 9층 다. 황룡사는 누구? 황룡사는 진흥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덕여왕은 별로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넘어가기 전에 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게 두 손으로 해야 돼. 네, 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신라 진흥왕 때의 최대의 신라의 영토입니다. 백제 굉장히 얼마 없죠. 얼마 없습니다. 이게 창녕비. 그 다음에 단양 적성비는 진흥왕 순수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한강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자, 요 남한강 지역, 단양 적성비 요 비슷한 요 지역에 있었던 뭐가 있었죠? 고구려의 유적. 뭐가 있습니까? 요쪽에 중원고구려비, 장수왕이 지었던 중원고구려비,
또는 충주에 있기 때문에 충주고구려비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북한산비 서울 지역. 자, 그 다음에 여기 황초령비 북한 지역이죠. 마운령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개의 순수비인데 여러분들이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순서,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순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게요. 한강유역을 삼국이 너도 나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한강유역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한강유역, 요쪽 한강, 요쪽이 왜 중요하냐? 일단은 인구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다는 거죠. 경제력이 풍부하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중국과 교류하기가 편하다라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서 배 타고 이렇게 쫙 가버리면 되니까. 그런 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강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도권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느냐. 그럼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4세기 때에 백제 근초고왕이 요때가 이제 최고의 전성기였죠. 물론 뭐 그 전에도 원조왕 때도 한강유 차지했습니다만 요때고, 그 다음이 이제 5세기 때에 누구예요? 장수왕 때죠. 장수왕 때 고구려 장수왕.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신라의 진흥왕으로 가더라. 요까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북한산비죠. 지금은 여기 없어요. 박물관에 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단양 적성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야. 네. 우리가 이제 가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철의 나라 가야. 철의 나라. 철. 우리가 앞에서 가야는 어느 나라의 뒤를 이어서 변한이라는 나라의 뒤를 이어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철은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팁이 있었잖아요. 가야. 그래서 철의 나라예요. 철의 나라. 6개의 가야 연맹체로 되어 있죠. 6가야 연맹체죠. 그 가운데서 금관가야, 그 다음에 대가야,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가락국이라고도 하고 본가야, 금관가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관가야가 맨 처음에 주도권을 했고요. 금관가야 뒤를 이어서 대가야가 주도권을 하다가 진흥왕으로 인해서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가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선 금관가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금관가야. 네, 가야의 위치 여기 쪽에 이제 가야의 위치 볼게요. 자, 가야 위치. 대가야는 여기 있죠. 여기 고령에 있어요. 가야산에 있습니다. 가야산. 그죠? 그 다음에 금강가야는 여기 김해지방. 그래서 낙동강 유역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가야가 해상무역에 유리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대가야는 가야산 요쪽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군사적 침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유다. 이 위치 파악하면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 26쪽을 보게 되면은 가야는 김수로가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가야 지역 구야국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의 그 설립 설화 가운데서 이제 구지가라는 것이 있죠. 네, 구지가 거부가 뭐 하면서 네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뭐 새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네 머리를 구워 먹겠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놀이도 많이 했는데 새 집 줄게 헌집 따고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가야의 어떤 그 건립, 건국 설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구지가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거기 니은에 보게 되면 3세기 전기 가야연맹을 금강가야가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철 같은 것을 낭랑이라든가 일본에 수출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던 것이죠. 중개무역. 그런데 여기에서 리을에 포상팔국의 난이 있어요. 포상팔국의 난. 네, 포상팔국의 난. 자, 눌렀는데 포상팔국의 난이 있어요. 이 포상팔국의 난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포상팔국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가야들이 있잖아요. 가야 내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소국들이에요. 소국들. 이 소국들이 누구한테 반대를 합니까? 금강가야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금강가야에. 얘들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얘들이 막
번성해 나가고 다른 이 조그만 국가들을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고 하니까 얘네들이 8개 국가가 합해서 금강가에 공격을 합니다. 금강가에 공격을 하는데 힘들어지죠. 힘들어져요. 그래서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여기 이제 사로국한테 요청을 해요. 사로국한테. 사로국. 동그라미 어디다 쳤는지 여기서 이게 아니야. 사로국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사로국이 가야 지방에 진출을 합니다. 진출을 해서 포상팔국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이 사로국이 야, 요 지역으로 진출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해가지고 가야를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해요. 예? 압박을 해. 그래서 이 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아, 적은 외부에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포상팔국이 난 이후에 포상팔국에는 3세기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세기 때 들어가게 되면서 뭐 낭랑이라든가 뭐 이런 대방, 우리가 미천왕이 있죠. 313년에 미천왕이 이 낭랑군을 몰아내면서 이 교육을 할 루트가 없어지죠. 그래서 백제와 교육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4세기 말 5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누가 광개토대왕이 또 여기 진출을 하죠. 광개토대왕이 진출을 하면서 가야 세력들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가야가 찌글찌글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찌글찌글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몇 세기? 6세기 들어오게 되면서 금강가야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 금강가야 뒤를 이어서 누가? 대가야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가야와 관련된 심화적인 내용은 포상팔국의 난,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낭랑군 대방군 거기 축줄로 백제가 구역을 했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고구려군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가야 중심의 정기가야 연맹체 해체가 되면서 낙동과 서쪽으로 지역으로 영역이 축소됐다. 대가야 보겠습니다. 고령 지역. 내륙에 위치해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지 않았죠. 6세기 초반에 위태위태해지죠. 가야 연맹체가. 그래서 신라와 손을 잡아요. 결혼 동맹을 합니다. 버풍왕 때. 그죠? 자, 그다음 6세기 중반에 금강가야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가야까지 완전히 멸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철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나라예요. 이 가야가. 유물유적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철갑 뭐예요? 갑옷이죠? 투구입니다. 예, 좋은 철. 우리가 이 철갑 기병이 고구려가 있어요. 고구려군들 철갑 기병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전차입니다. 탱크.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가야도 이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가야 토기예요. 가야 토기. 이 가야 토기 문화가 일본과 신라에 영향을 크게 주었습니다. 이게 잘 나갔던 가야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한계가 육가야 연맹체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다른 유물 한번 볼게요. 가야의 금관이죠. 가야의 금관. 이것이 이제 신라의 금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육가야 연맹체, 이것이 한계다. 육가야 연맹체. 자, 뭐예요? 하나의 어떤 중앙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자원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해도 강력해도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 멸망하게 되더라.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야 토기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그랬죠. 스에키 토기에도 영향을 주었다. 가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힘차게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